펜타곤이 경악했습니다. 한국을 1순위 파트너로 격상시키려는데 한국이 이미 독자 전력을 완성해놨거든요. 미국이 70년간 절대 주지 않던 핵심 군사 권한을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이 권한을 위해 헌법까지 바꾸려 했어요. 호주는 30년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한국은 이미 미국 없이도 중국을 막을 전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미 국방차관이 비밀회의에서 폭탄 발언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이 동맹을 유지해주길 빌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국이 선택권을 쥔 그날 70년 동맹의 가불이 바뀌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우리는 자부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데이터의 흐름은 우리의 감시망을 벗어날 수 없다고요. 하지만 미 국가안보국 NSA, 그 거대한 오만이 깨지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 지부에서 터졌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새벽, 저는 워싱턴 본부와의 회의를 마치고 뻐근한 목을 돌리며 상황실로 들어섰습니다. 당시 저는 NSA의 부국장으로서 전 세계 정보를 총괄하고 있었지만 그날 새벽만큼은 그저 피곤한 직장인에 불과했죠. 수백 명의 요원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백색 소음처럼 깔린 그곳에서 커피 한 모금을 마시려던 찰나였습니다. 제 전담 수석 엔지니어인 사라 젠킨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게 보였습니다. 사라는 데이터 더미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데는 인간보다 기계에 가까운 천재입니다. 감정이 거의 없는 그녀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다는 것. 그것은 직감적으로 대형 사고가 터졌음을 의미했습니다. 부국장님, 이것 좀 보셔야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사라는 메인 화면에 띄워진 동아시아 해저 케이블망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 지도 위에서 특정 구간의 데이터 트래픽이 기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죠. 설명해봐. 뭐가 문제지? 데이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다니. 패킷 손실인가? 단순한 접속 불량 아니야? 아닙니다. 손실이 아니라 증발입니다. 보세요.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출발한 금융 데이터가 상하이로 향하는 중간 지점에서 물리적으로 증발해버립니다. 그리고 정확히 0.003초 뒤에 전혀 다른 좌표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마치 웜홀을 통과한 것처럼요.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사라의 말이 맞았습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를 오가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동중국해의 특정 좌표, 위도 32도 경도 125도, 부근에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다가 엉뚱한 곳에서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해저 케이블은 끊어지거나 연결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데이터가 중간에 점프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해킹인가? 중국 놈들이 백도어를 심은 거야? 제가 묻자 사라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중국도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통신망 데이터도 똑같이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누군가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거대한 규모로요. 우리는 즉시 딥마인드 프로토콜을 가동했습니다. NSA가 보유한 모든 위성과 감청 자산을 동원해 그 좌표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위성 사진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배도, 잠수함도, 부표도 없었습니다. 오직 검푸른 바다뿐이었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보이지 않는 유령이 전 세계 금융과 군사 데이터를 집어삼키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때 사라가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찾았습니다. 유령 신호의 패턴을 역추적했습니다. 데이터가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우회하고 있는 겁니다. 우회? 어디로? 기존 해저 케이블 지도에는 없는 길입니다. 누군가 비밀리에 새 케이블을 깔았어요. 그것도 기존 국제 표준 규격이 아닌 훨씬 더 빠르고 대역폭이 넓은 독자적인 규격으로요. 화면에 새로운 선 하나가 그어졌습니다. 데이터가 사라지던 그 좌표에서 시작된 선은 바다 밑바닥을 타고 뱀처럼 굽이치며 북쪽으로 뻗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미국 몰래 태평양 바닥에 케이블을 깔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러시아,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이미 바닥났으니까요. 중국, 그들이라면 이렇게 정교하게 숨기지 못했을 겁니다. 도착지가 어디야? 이 케이블의 끝이 어디냐고. 제 고함의 상황실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사라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지도 위에 붉은 점 하나가 깜빡이며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그곳은 베이징도, 모스크바도, 도쿄도 아니었습니다. 사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케이블의 종착지는 부산입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부산, 한국.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혈맹이자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해저 케이블 매설은 수천억 달러가 드는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탐사선이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하고 공사 기간만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NSA의 감시망을 피해 한국이 단독으로 이런 짓을 벌였다고요? 다시 확인해. 오류일 거야. 한국이 왜 중국과 일본의 데이터를 훔쳐? 그럴 능력이나 있어? 제가 현실을 부정하며 소리쳤지만 사라는 냉정하게 모니터 화면 하나를 더 띄웠습니다. 그것은 지난 6년간 동아시아 해역의 해양 데이터 로그였습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부국장님, 이것 좀 보세요. 지난 6년 동안 부산항을 드나든 특수 목적 선박들의 이동 경로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어선이나 연구 선박으로 위장했지만 이동 패턴이 정확히 케이블 매설 경로와 일치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잠자는 사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바다 밑에 고속도로를 깔아온 겁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6년. 한국은 6년 동안 철저히 미국을 속여왔던 겁니다.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에 신경 쓰고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에만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아무도 보지 않는 바다 밑바닥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케이블을 깔았다고 해서 데이터를 마음대로 가로채거나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해저 500m 깊이의 케이블 중간 지점에서 데이터를 뽑아내려면 거대한 중계소와 막대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육상과 연결된 전선도 없이 망망대해 한가운데 심해에서 도대체 어떻게 그 엄청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걸까요? 사라, 전력원은 이 케이블 허브를 돌리는 전기는 어디서 오는 거지? 주변에 해상 풍력 발전기나 원자력 발전소도 없잖아. 제 질문에 사라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가장 이상한 점입니다. 열 감지 위성으로 스캔해봤는데 해당 좌표의 수온이 주변보다 미세하게 높습니다. 마치 바다 밑에 화산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화산. 그 지역은 화산대가 아니야. 압니다. 그래서 더 소름 끼치는 겁니다. 자연적인 열이 아닙니다. 인공적인 열원이에요. 그것도 아주 강력하고 지속적인. 그때였습니다. 상황실의 메인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소나, 즉 음파 탐지 담당관이 헤드셋을 벗어 던지며 비명을 지르듯 보고했습니다. 부국장님, 지점에서 거대한 물체가 감지됐습니다. 물체, 고래야? 잠수정이야? 아닙니다. 이건 금속입니다. 길이 90m 이상의 대형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엔진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 추진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냥 우웅거리는 전기 모터 소리만 납니다. 엔진 소음이 없는 90m짜리 금속 물체.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하고 기존 핵잠수함은 원자로 냉각 펌프 때문에 소음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나에 잡힌 저 괴물은 그 어떤 카테고리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물체, 지금 뭘 하고 있지? 담당관이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케이블 위에 앉아 있습니다. 마치 충전기에 꽂힌 스마트폰처럼 해저 케이블 허브에 도킹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부산에서 시작한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을요. 그들은 단순히 데이터를 훔치기 위해 케이블을 깐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 밑에 움직이는 발전소를 배치한 겁니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무한대의 시간 동안 작전이 가능한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새로운 개념의 무기.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저 심해의 괴물이 단순히 전력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무시무시한 능력을 숨기고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그 능력이 곧 중국 함대를, 아니 전 세계의 안보 지형을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경악하고 있던 그 순간 화면 속의 유령 잠수함에서 미세한 신호가 방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분 뒤 베이징 인민해방군 해군 사령부의 통신망이 마비되었다는 긴급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총성 한 방 없이 말이죠. 그리고 같은 시각 도쿄, 일본 최대 방송사 NHK의 심야 토론 스튜디오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급 편성이었죠. 스튜디오 모니터에는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가 띄워져 있었고 화면에는 선명하게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특집 심야 토론입니다. 메인 앵커 다나카 타케시가 침통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며칠 전 발표된 미국 국무부의 독도 표기 변경 사태입니다. 70년 혈맹이라 믿었던 미국이 일본을 배신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나카는 자신의 맞은편에 앉은 손님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 주실 분은 도쿄대학 국제관계학과 나카무라 켄지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은 30년간 미일 관계를 연구해 오셨고 워싱턴 싱크탱크에서도 활동하신 이 분야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제 이름은 나카무라 켄지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평생을 미일 동맹 연구에 바쳐온 저로서는 오늘 이 자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특별한 자료를 가져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년간 수많은 기밀 문서를 다뤄봤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 문서를 보는 순간 저는 일본인으로서 가졌던 모든 자긍심을 내려놓았거든요. 워싱턴의 제 소식통이 위험을 무릅쓰고 건네준 문서입니다. 국방부 내부에서 유출된 것으로 아직 공개되지 않은 극비 사항이에요. 저는 봉투를 열고 문서를 꺼냈습니다. 펜타곤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 문서의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나카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뉴 플랜 A, 서울. 플랜 B가 아니고 새로운 플랜 A라고요? 다나카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정확히 이해한 겁니다. 플랜 B는 책입니다. 하지만 플랜 A는 최우선 전략이죠. 미국이 한국을 차선책이 아닌 새로운 1순위 파트너로 격상시켰다는 의미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펜타곤이 동아시아 전략의 중심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도쿄가 아닌 서울이 있어요. 저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펜타곤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실전 가능한 군사력. 둘째, 첨단 기술 공급망. 셋째, 유연한 외교력. 우리도 그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나카 씨가 항변했어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일본의 군사력을 보죠. 자위대는 세계 5위권 무장력을 갖췄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평화헌법 때문에 교전권이 없어요. 집단적 자위권조차 제한적이죠. 중국 함대가 센카쿠를 침범해도 우리는 무선으로 경고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건 헌법 개정으로. 헌법 개정에 몇 년 걸립니까? 10년, 20년. 그 사이 중국은 남중국해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저는 문서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반면 한국을 보세요. 한국군은 실전 배치된 무기 체계를 갖췄어요. K2 전차가 폴란드에 수출됐고 K9 자주포는 노르웨이가 사갔습니다. FA-50 전투기는 30개국과 계약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수출을 많이 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질전에서 검증됐다는 뜻입니다. 한국 무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했어요. 일본 무기는 수출 실적이 거의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실전 경험이 없으니까요. 다나카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둘째, 기술 공급망입니다. 일본은 과거의 반도체 강국이었죠. 맞습니다. 과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했어요. 특히 HBM이라는 차세대 AI 반도체 메모리는 한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시바가 있고 소니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바는 중국 자본에 팔렸고 소니는 반도체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국이 중국과 기술 전쟁을 벌이는 지금 반도체 공급망은 생명줄입니다. 그 생명줄을 쥐고 있는 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에요. 엔비디아의 AI 칩이 움직이려면 한국산 메모리가 필수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누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지막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셋, 외교력입니다. 일본은 미국 일변도 외교를 해왔어요. 중국과는 적대적이고 러시아와도 북방 영토 문제로 얽혀있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미국과는 군사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지속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균형 외교입니다. 그런 줄타기가 얼마나 갈까요? 언젠가 선택해야 할 텐데. 다나카 씨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게 미국이 원하는 겁니다. 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어요.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완전히 단절하길 바라지 않아요. 오히려 한국이 중국과 대화 창구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국 편에 서주길 원하죠. 그게 가장 효율적인 중국 견제 방법이거든요. 일본처럼 완전히 적대하면 중국도 완전히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대화하면서 압박하면 중국도 함부로 못해요. 저는 문서의 핵심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펜타곤 보고서 원문입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해군을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다. 쓰시마 해협과 황해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으며
핵잠수함 배치 시 중국 북해함대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 일본은 후방 지원 기지로서의 가치는 있으나 전방 억제력으로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영어로 말했습니다. 후방 지원 기지라니. 다나카 씨가 고개를 떨궜어요. 우리가 조연이 됐다는 건가요? 조연도 중요합니다. 저는 위로하듯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주연은 아니죠. 위급한 순간에 미국이 전화를 걸 곳은 이제 도쿄가 아니라 서울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고 가정해보세요. 미국은 누구와 먼저 상의할까요? 당연히 우리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니까. 틀렸습니다. 이제는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핵잠수함이 중국 해군을 직접 견제할 수 있거든요. 일본은 미군 기지를 제공하는 역할에 그치지만 한국은 직접 행동할 수 있어요. 저는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펜타곤의 한 라인이 바뀌었어요. 긴급 상황 시 도쿄로 걸던 직통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새로 연결된 전화의 끝에는 서울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는 이제 참조 대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결정에서 배제될 겁니다. 다나카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교수님, 그럼 정말로 70년 동맹이 하루 만에 무너진 겁니까? 하루 만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안 보려고 했을 뿐이죠. 일본 경제가 30년간 제자리였을 때 한국은 IMF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들을 키워냈어요. 일본이 헌법 개정 논쟁만 하고 있을 때 한국은 실전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적대시하기만 할 때 한국은 대화와 압박을 병행했어요. 그럼 우리가 잘못한 겁니까? 잘못이라기보다는 시대를 읽지 못한 겁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말했어요. 미국은 냉정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익으로 움직이죠. 70년 우정, 그건 미국에게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당장 중국을 견제하는데 누가 더 유용한가? 그것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저는 문서를 덮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쿄 총리 관저에서는 긴급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국의 결정은 번복 불가능했으니까요. 새벽 3시, 총리 관저의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외무성 관계자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긴급 NSC 소집, 상황 심각. 저는 방송 중이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씨, 지금 총리 관저에서 국가안보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그럼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항의하고 국제사회에 우리 입장을 알리고. 다나카 씨가 희망적으로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소식통에 따르면 회의는 완전히 혼란스럽다고 하더군요. 저는 받아둔 메시지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외무대신이 보고했답니다. 미국 국무부에 긴급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주미 대사가 백악관 접촉을 시도했으나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문제를 제기하려 했으나 미국이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영어로 말했습니다. 차단이라니요. 동맹국인데 우리 의견조차 못 낸다는 겁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총리가 격분했다고 하더군요. 당장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연결하라. 하지만 백악관은 대통령은 캠페인 중이라며 거절했어요.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바로 그 시각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소식이 들렸다는 겁니다. 이건 의도적인 망신 아닙니까? 다나카 씨가 책상을 내리쳤어요. 망신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미국은 일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우선순위가 아니다. 조용히 있어라.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정부가 이 사태를 국민들에게 숨기려 한다는 겁니다. 관저에서 언론사 편집국장들을 긴급 소집했어요. 독도 표기 변경에 대해 자극적인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답니다. 그럼 우리 방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나중에 문책당할 겁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일본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해요. 어차피 숨길 수도 없습니다. 이미 소셜미디어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저는 태블릿을 켜서 트위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지금 일본 트위터 트렌드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배신입니다. 2위는 독도고 3위는 한국이에요.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만 접속하면 독도 표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열되고 있습니다. 저는 댓글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보수층은 미국에 강경하게 항의하라고 아우성입니다. 현실주의자들은 미국 없이 어떻게 살아가냐며 걱정하고 있죠. 젊은 세대는 더 냉소적이에요.
애초에 타케시마가 우리 땅이었나? 한국이 70년 넘게 시료 지배하는데 왜 우리 땅이라고 우기냐는 댓글도 있습니다. 그런 매국노 같은 소리를 다나카 씨가 분노했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매국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국제법에서는 시료 지배가 중요해요. 한국은 독도에 경비대를 주둔시키고 주민이 살고 관광객을 받고 있어요. 일본은 말로만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뿐이죠. 행동은 없어요.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도쿄 증권거래소가 아니라 게이달렌, 즉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이었어요. 저는 잠깐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카무라 교수. 큰일입니다. 정부가 우리 기업들 불러서 압박하고 있어요. 해외 투자 중단하라고. 특히 한국 투자는 절대 하지 말라고.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그런 명령을 내립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기업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알겠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다들 한국행 준비하고 있어요. 정부 눈치 보느라 공개는 못하지만 이미 평택이니 포항이니 땅 알아보고 있다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나카 씨에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한국 투자 중단을 압박하고 있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한국에 투자한다는 건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잘랐어요. 기업은 정부 소유물이 아니에요. 기업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일본에 남아서 죽을 것인가, 한국으로 가서 살 것인가. 선택은 명확해요. 정부가 아무리 막아도 기업들은 빠져나갈 겁니다. 그럼 일본은 텅 비는 거 아닙니까? 이미 비고 있습니다. 저는 냉정한 현실을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의 핵심 인재들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안을 받고 있어요. 삼성은 일본 반도체 엔지니어들에게 연봉 2배를 제시하고 있고 SK는 배터리 전문가들을 빼가고 있습니다. 돈과 기술과 사람, 삼박자가 모두 일본을 떠나고 있어요. 다나카 씨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멍하니 화면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정부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있고 여론은 분열됐으며 기업들은 탈출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400조 엔의 자금이 정확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추적됐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서울 여의도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 증시를 연결하겠습니다. 저는 태블릿으로 실시간 코스피 차트를 띄웠어요. 다나카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게 뭡니까? 개장 10분 만에 3% 상승이라고요? 정확히는 3.2%입니다. 그리고 아직 멈추지 않았어요. 화면 속 코스피 지수는 거의 수직으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증권사에서 보내온 현장 영상을 재생했어요. 들어보세요. 서울 여의도 증권사 딜링룸입니다. 영상 속에서 트레이더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외국인 매수 주문이 미친 듯이 쏟아진다. 삼성전자 거래량 봐. 평소의 5배야. SK하이닉스 상한가 갈 것 같은데요? 어디서 이렇게 돈이 들어와? 일본 쪽 계좌 확인해봐. 저는 영상을 멈추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의 출처를 추적해봤어요. 놀라지 마세요. 도쿄에서 빠져나간 그 돈입니다. 우리 돈이 한국으로 간다고요? 우리 돈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 헤지펀드들의 돈이에요. 그들은 국적이 없어요. 그저 수익이 나는 곳으로 움직일 뿐이죠. 저는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줬어요. 자금 흐름을 시간대별로 추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독도 표기 변경을 발표한 지 2시간 후 골드만삭스가 일본 국채 50조 엔 어치를 매도했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한국 국채로 갔습니다. 50조 엔이요?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30조, 블랙록이 40조, JP모건이 35조. 주요 헤지펀드들이 줄줄이 일본을 떠났어요. 총 230조 엔이 72시간 내에 이동했습니다. 다나카 씨는 말을 잃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니케이에 상장된 일본 기업 주식을 팔아서 코스피에 상장된 한국 기업 주식을 사들이고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에너지솔루션 이 4개의 기업에만 80조 엔이 몰렸습니다. 그럼 한국 기업들 시가총액이 폭등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20% 올랐어요. 이제 도요타를 추월했습니다. 뭐라고요? 삼성이 도요타를 다나카 씨가 소리쳤어요. 저는 두 회사의 시가총액 비교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도요타가 40조 엔, 삼성이 35조 엔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도요타가 36조로 떨어지고 삼성은 42조로 올랐습니다. 완전히 역전됐어요. 이건 일시적인 거겠죠. 곧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투기가 아니거든요. 펀더멘털이 바뀐 겁니다.
투자자들이 보기에 이제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보다 더 안전하고 더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저는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봐야 합니다. 도쿄 긴자에 오피스 빌딩을 보유했던 싱가포르 투자펀드가 매물로 내놨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서울 강남의 빌딩을 샀습니다. 강남이요? 네, 테헤랄로의 프라임 오피스 빌딩이에요. 평당 가격이 긴자보다 낮은데 상승 가능성은 더 높다고 판단한 거죠. 저는 환율 차트를 띄웠어요. 그리고 가장 극적인 건 환율입니다. 엔화 대 원화 환율을 보세요. 차트는 가파른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100엔에 900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엔에 750원입니다. 엔화가 폭락하고 원화가 폭등한 거예요. 이 속도라면 정말로 1000원이 1000엔이 되겠네요. 다나카 씨가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그것도 머지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엔화는 안전자산 지위를 잃었고 원화는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했습니다. 저는 일본 수출 기업들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엔화 약세가 보통은 수출 기업에 유리하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수출할 물건을 만드는 핵심 부품들을 수입해야 하는데 그 가격이 폭등했거든요. 반도체는 한국에서 사야 하고 배터리도 한국에서 사야 해요. 엔화가 약해지니까 수입 가격이 치솟는 겁니다. 악순환이군요. 악순환이 아니라 붕괴입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제조업은 원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금융업은 자금 이탈로 무너지고 부동산은 외국인 매도로 폭락하고 있어요. 일본 경제의 새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는 겁니다. 다나카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교수님, 그럼 우리가 30년 동안 모은 부가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거예요.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은 안전한 곳, 수익이 나는 곳을 찾아가죠. 그리고 지금 돈들은 한국이 일본보다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저는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자금 대이동을 지켜본 일본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쿄 시내 곳곳에서 촛불이 켜졌어요. 지금 도쿄 시부야 교차로입니다. 저는 제 조수가 보내온 현장 영상을 틀었어요. 화면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플래카드가 숲을 이루고 있었죠. 70년 우정은 거짓말이었나? 배신자 아메리카. 우리가 뭘 잘못했나? 다나카 씨, 들어보세요. 지휘대가 뭐라고 외치는지. 영상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국, 미국, 독도는 우리 땅이다. 한국에 굴복하지 마라. 다나카 씨가 안도한 듯 말했어요. 그래도 국민들은 정신을 차리고 있군요. 미국에 항의하고 우리 땅을 지키자고.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분노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지금 시위대는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미국 대사관으로 가고 있고 다른 한쪽은 한국 대사관으로 가고 있어요. 한국 대사관이요. 왜요? 음모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사주해서 독도 표기를 바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심합니다. 한국은 그냥 외교를 잘했을 뿐인데 우리는 음모론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있어요. 영상은 미국 대사관 앞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고 시위대와 충돌하고 있었어요. 보세요. 성조기를 불태우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찰이 막고 있지만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가고 있어요.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나카 씨가 시위대를 옹호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미국에 충성했는데 이렇게 배신당했으니까요. 그 충성이 일방적이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냉정하게 지적했어요. 미국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한 적 없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바친 겁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자국 이익만 생각했어요. 우리가 착각한 거죠. 동맹이 우정이라고, 형제라고. 아니에요. 동맹은 이익의 결합일 뿐입니다. 영상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어요. 우리는 오키나와 기지를 제공했다. 방위비 분담금을 냈다. 미국 국채를 샀다. 그런데 이게 보답이냐? 군중이 함성을 질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모두 과거형입니다. 했다, 냈다, 샀다. 미국이 묻는 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나예요. 과거의 공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잘못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까? 분노의 대상이 잘못됐어요. 미국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 미국이 우리를 버렸는지, 왜 한국을 택했는지 말이에요. 저는 다른 영상을 재생했어요. 나고야, 후쿠오카.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학가도 들썩입니다. 와세다 대학 학생들이 농성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내건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화면에 대형 플래카드가 보였어요. 미국 없는 일본을 꿈꾼다. 다나카 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학생들이 반미 운동을 하고 있다고요?
네, 젊은 세대일수록 더 극단적이에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습니다. 미국 덕분에 잘 살았다는 기억이 없어요. 오히려 플라자 합의로 일본 경제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만 들었죠. 저는 SNS 화면을 보여줬어요. 트위터를 보세요. 해시태그 미국 아우지 100만 개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해시태그 한국이 부럽다도 급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부럽다니요? 네, 특히 20대, 30대 세대에서요. 한국은 미국과 동등하게 협상한다. 한국은 자기 목소리를 낸다. 한국은 경제도 성장하고 문화도 강하다. 이런 댓글들이 엄청나게 달리고 있어요. 다나카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을 부러워한다고요? 현실입니다. 일본 젊은이들은 취업도 안 되고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은 꿈도 못 꿉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BTS로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반도체로 경제를 이끌고 드라마로 문화 강국이 됐어요. 일본 젊은이들이 보기엔 한국이 훨씬 멋있어 보이는 거죠. 저는 정부 청사 앞 영상을 틀었어요. 그리고 총리 관저 앞에도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이쪽은 또 다릅니다. 이들은 정부에 항의하고 있어요. 왜 제대로 외교를 못했냐? 총리는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건 사실 아닙니까? 대응을 못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겁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총리가 미국에 전화를 걸어도 안 받고 대사가 찾아가도 안 만나주고 항의 서한을 보내도 답장이 없어요. 어떻게 대응합니까? 미국이 일본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데요. 다나카 씨가 고개를 떨궜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분노를 어디로 향해야 하죠? 안으로 향해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국을 탓하고 한국을 질투할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일본 국민들은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저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누군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베이징 외교부 브리핑룸입니다. 저는 중국 관영 CCTV 영상을 재생했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의 독도 표기 결정을 환영한다. 대변인이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대변인의 첫마디에 다나카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왜 중국이 우리 영토 문제에 끼어듭니까? 끼어드는 게 아니라 쐐기를 박는 겁니다. 저는 영상을 계속 재생했어요. 역사적 정의가 바로 섰다.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이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역사를 청산하는 상징적 사건이다. 중국은 한국의 영토 주권을 확고히 지지한다. 대변인이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한국 편을 드는 거잖아요. 다나카 씨가 소리쳤어요. 맞습니다. 중국은 지금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멈추고 설명했어요. 중국의 전략을 보세요. 미국이 한국을 선택했다는 걸 확인한 순간 중국도 즉시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미일 삼각 동맹에서 한국을 빼내면 일본은 완전히 고립되거든요. 그럼 한국은 어느 편입니까? 미국 편입니까? 중국 편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은 양쪽 모두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어요. 미국과는 안보 동맹, 중국과는 경제 협력. 이게 바로 균형 외교죠. 반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미국 일변도였다가 미국한테 버림받으니까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저는 다음 뉴스를 틀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도 성명을 냈어요. 러시아 대변인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대변인이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러시아까지요? 북방 영토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까? 네, 러시아는 독도 문제를 빌미로 쿠릴열도, 즉 북방 4개 도서 문제를 다시 꺼내고 있어요.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북방 영토 협상도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어요. 보세요. 일본이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북쪽에는 러시아, 서쪽에는 중국, 남쪽에는 한국, 그리고 미국은 등을 돌렸어요. 사면 초가입니다. 다나카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중국의 다음 수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더 영리한 건 한국에 직접적인 압박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너희 편이다라는 메시지만 보내요. 한국 입장에서는 부담 없죠. 중국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는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중국 SNS 화면을 보여줬어요. 중국 웨이보를 보세요. 지금 중국 네티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우리 편, 일본은 역사를 반성하라. 독도는 한국 땅. 이런 댓글이 수백만 개예요. 중국 국민들까지 한국 편을 들고 있다고요? 정부가 유도한 여론이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중국 젊은이들이 이제 일본보다 한국을 선호하게 됐어요. 한류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분위기도 한몫하는 거죠. 저는 무역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조치도 시작됐어요. 중국이 일본 수입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수산물, 농산물, 화학제품, 모든 일본 제품이 세관에서 지연되고 있어요. 그건 명백한 경제 보복 아닙니까? 보복이 아니라 안전검사 강화래요. 저는 비웃듯 말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 제품이 중국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거죠. 반면 한국 제품은 신속 통관이에요. 저는 여행업 통계를 넘겼습니다. 관광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최대 여행사 3곳이 일본 여행 상품 판매를 중단했어요. 이유는 안전 문제랍니다. 안전 문제라니요. 일본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데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죠. 실제로는 정치적 압박입니다. 그리고 그 중국 관광객들이 어디로 갈까요? 설마. 네, 한국입니다. 중국 여행사들이 한국 여행 상품을 대폭 늘렸어요. 일본행을 취소한 사람들에게 한국행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나카 씨는 고개를 떨궜어요. 우리가 잃는 건 전부 한국이 가져가는군요. 그게 지정학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중국은 일본을 직접 공격하지 않아요. 그냥 일본을 배제하고 한국과 협력하면 되니까요. 일본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저는 마지막 분석을 내놨습니다. 중국이 그리는 새로운 아시아 지도를 보세요. 제조 거점은 중국 본토, 첨단 기술은 한국, 자원은 중동, 시장은 아세안. 여기에 일본은 없습니다. 일본은 이제 중국의 전략에서 완전히 배제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의지합니까? 다나카 씨가 절규했어요. 미국은 등 돌렸고, 중국은 배제하고, 러시아는 압박하고, 우리한테 남은 건 뭡니까?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저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완전한 고립이요. 그리고 이틀 후 중국 최대 여행사들이 일본 여행 상품을 전면 중단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도쿄 아사쿠사입니다. 저는 현장 영상을 재생했어요. 평소 같으면 관광객으로 북적였을 센소지 절 앞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념품 가게 주인이 한숨을 쉬며 셔터를 내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이게 정말 아사쿠사입니까? 이렇게 한산한 건 처음 보는데요. 다나카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중국 여행사들의 일본 상품 판매 중단 발표 후 이틀이 지난 모습입니다. 저는 통계 자료를 꺼냈어요. 숫자로 보겠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일본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30%를 차지해요. 그들이 일본에서 쓰는 돈은 연간 약 2조 엔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장이 사라지고 있어요. 2조 엔이요. 정확히는 1조 9,800억 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그 돈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연쇄 효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호텔을 보세요. 중국 단체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던 도쿄, 오사카, 교토의 호텔들. 예약 취소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집계된 것만 35만 건이에요. 35만 건이나요? 네, 그리고 이건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어요. 중국 정부가 여행사들에게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취소를 유도하는 겁니다. 저는 호텔 예약률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도쿄 시내 주요 호텔 예약률이 전년 대비 58% 하락했습니다. 오사카는 62%, 교토는 무려 70% 떨어졌어요. 교토가 왜 더 심합니까? 중국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도시가 교토거든요. 기모노 체험, 사찰 투어, 전통 료칸. 중국인들이 일본 여행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교토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안 오니까 교토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저는 교토의 한 료칸 주인 인터뷰 영상을 틀었어요. 올해 예약이 70% 잡혀 있었는데 지난 이틀 동안 거의 다 취소됐어요. 중국 손님들이었죠. 이제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설명했어요. 이분은 50년간 료칸을 운영하신 분입니다. 2011년 쓰나미 때도 버텼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버틸 자신이 없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총리가 사과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이 관광 제재를 푸는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독도 표기를 원상복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일본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결정한 거거든요. 미국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상황은 계속됩니다. 저는 면세점 매출 통계를 보여줬어요. 면세점은 더 심각해요. 오사카 난바의 주요 면세점 매출이 전주 대비 73% 감소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주요 고객이었거든요.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갑니까? 다나카 씨가 물었어요. 저는 예상했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저는 한국관광청 통계를 펼쳤어요. 중국발 한국행 항공편 예약이 전주 대비 42% 증가했어요. 서울 명동 호텔은 만실이고 부산 해운대는 중국 관광객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잃는 게 고스란히 한국으로. 뿐만 아닙니다. 저는 더 충격적인 통계를 보여줬어요. 일본인 관광객도 한국으로 가고 있어요. 네, 일본인이요. 왜 일본인이 이 시국에 한국으로 갑니까? 엔화 약세와 원화 강세 때문입니다. 한국 여행이 저렴해졌어요. 예전에는 도쿄에서 서울 왕복 항공권이 5만 엔 정도 했는데 지금은 환율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싸게 느껴지죠. 게다가 서울에서 쓰는 돈도 예전보다 부담이 덜해요. 저는 일본 여행사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세대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어요. K-팝 콘서트 보러 가고, 한국 화장품 사러 가고, 한국 드라마 촬영지 투어하러 가요. 작년에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이 250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3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빠져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다나카 씨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그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습니다. 현실입니다. 일본 젊은이들은 이제 한국을 트렌디한 나라로 봐요. 일본은 어른들의 나라, 한국은 젊은이들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생긴 거죠. 저는 관광버스 기사 인터뷰를 들었어요. 저는 30년간 관광버스를 몰았어요. 후지산, 교토, 나라, 늘 관광객이 넘쳤죠. 그런데 지난주부터 예약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 달 수입이 제로입니다. 총리의 한마디가 제 밥줄을 끊었어요. 저는 영상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 전역에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300만 명이에요. 그들 대부분이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던데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정부 예산으로 3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없어요. 게다가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1년, 2년. 그동안 어떻게 버팁니까? 저는 예상 손실액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관광업 직접 손실만 3조 2천억 엔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연수의 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손실은 그 2배가 넘을 거예요. 식당, 교통, 유통, 제조업까지 타격을 받으니까요. 다나카 씨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이건 재앙입니다. 완전한 재앙이에요. 재앙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저는 더욱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관광은 그래도 서비스업이에요. 망해도 사람만 실직할 뿐이죠.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일본의 심장, 제조업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일본의 심장인 제조업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 있는 한정밀 기계 공장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방문해서 찍은 영상을 재생했어요. 공장 정문에 폐업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공장은 60년 전통의 베어링 제조업체였어요. 도요타, 혼다의 부품을 납품하던 회사였죠. 그런데 지난주에 문을 닫았습니다. 왜 갑자기요? 경영난이었습니까? 경영난이 아니라 탈출입니다. 저는 공장 사장과의 인터뷰 영상을 틀었어요. 더 이상 일본에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어요. 전력비는 10년 전의 2배,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젊은 인력은 안 와요. 규제는 너무 많고 정부 승인은 느려요. 게다가 이번 외교 사태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평택입니다. 이미 땅도 계약했어요. 내년 봄에 공장 가동 시작합니다. 영상을 멈추고 저는 설명했어요. 이 회사만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 제조업체들이 줄줄이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나카 씨가 반박했어요. 일본 제조업이 얼마나 강한데요.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왜 한국으로 갑니까? 기술력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냉정하게 지적했어요. 기업이 공장을 세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 안정적인 전력 공급. 둘째, 빠른 인허가. 셋째, 우수한 인력. 넷째, 저렴한 비용. 다섯째, 낮은 지정학적 리스크. 일본은 이 5가지를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해요. 저는 비교표를 보여줬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 볼까요? 전력 비용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은 킬로와트 시당 25엔, 한국은 12엔. 한국이 절반 수준이에요. 게다가 한국은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지만 일본은 원전 가동률이 낮아서 여름마다 전력난을 겪죠. 그건 원전 반대 여론 때문에.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과가 중요해요.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한데 일본이 그걸 못 주면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저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어요. 인허가 속도를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공장 하나 짓는데 환경영향평가, 건축허가, 사업 승인 받으려면 평균 7년 걸려요.
한국은 2년에서 3년입니다. 그건 한국이 규제를 너무 느슨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느슨한 게 아니라 효율적인 겁니다. 한국은 원스톱 서비스예요. 한 곳에서 모든 허가를 처리해줘요. 일본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제산업부, 지자체 각각 따로 승인받아야 해요. 시간이 안 걸릴 수가 없죠. 저는 인력 문제를 설명했어요. 인력은 더 심각합니다. 일본은 고령화로 젊은 엔지니어가 부족해요. 공대 졸업생들은 제조업 안 가려고 해요. 힘들고 급여도 낮으니까요.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삼성, SK, 현대, 세계적 기업들이 최고의 인재를 키워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도요타, 소니 같은 과거 이야기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요타 시가총액이 삼성전자한테 역전당했어요. 소니는 이미 반도체 사업을 정리했고요. 지금 세계가 원하는 건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예요. 그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저는 가장 결정적인 사례를 꺼냈어요. 2019년을 기억하십니까? 2019년요? 네,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했던 때요.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소재는 일본이 전 세계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다나카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한국한테 제대로 본때를 보여줬죠. 본때를 보여준 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반전 사실을 털어놨어요. 한국은 그 규제를 계기로 세 가지 소재를 전부 국산화했어요. 2년 만에요. 솔브레인이 불화수소를 뽑아냈고, 코오롱이 불화폴리이미드를 대체했고, 동진세미켐이 포토레지스트까지 국산화에 성공했어요. 그럼 우리 독점이 깨진 겁니까? 완전히 무너졌죠. 더 웃긴 건 그 경험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오히려 한국 진출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규제했는데 왜 우리 기업이 한국으로 갑니까?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구체적 사례를 들었어요. 도쿄오카 공업이 경기도 평택에 100억 엔을 투자해서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짓고 있어요. 반도체 감광액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한국에서 직접 생산하기로 한 겁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거리의 문제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면 관세, 물류비, 시간이 다 들어요. 게다가 정치적 갈등이 생기면 또 규제당할 수 있죠. 그러니 아예 한국에 공장을 세우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저는 더 많은 사례를 나열했어요. 이비된 그라파이트는 포항에서 인조 흑연 생산을 2배로 늘렸고, 도쿄 일렉트로는 한국 테크놀로지 센터를 확장했어요. 이데미츠코사는 오산에 일본 외 첫 단독 연구개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다나카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우리 기술이 한국으로 빠져나가는 건가요?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는 겁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일본에 남아서 죽느냐, 한국으로 가서 사느냐의 선택이에요. 한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세계 최대 고객이 있어요. 그들 옆에 있으면 즉각 피드백을 받고 신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죠. 저는 통계를 보여줬어요. 2024년 기준 일본의 대한국 직접 투자액이 전년 대비 375% 증가했어요. 375%요? 네, 거의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번 외교 사태는 그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켰어요. 일본 기업들이 보기에 이제 일본은 지정학적 리스크 지역이 됐거든요. 저는 한 일본 기업 최고 경영자의 말을 인용했어요. 한 기업 대표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은 많은 고객, 풍부한 인프라,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어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솔직히 지금은 일본보다 한국이 더 매력적이다. 영어로 말했습니다. 다나카 씨는 고개를 떨궜어요. 우리가 완전히 뒤처진 건가요? 뒤처진 게 아니라 시대를 읽지 못한 겁니다. 저는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앞으로 산업 공동화가 본격화될 겁니다. 기업과 기술과 인재가 일본을 떠나요. 그리고 그들이 향하는 곳은 한국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는 이미 새로운 파트너십이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국무부입니다. 저는 미국 국무장관의 기자회견 영상을 재생했어요. 그의 옆에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서 있었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오늘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격상에 합의했습니다. 국무장관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포괄적 전략 동맹이요? 다나카 씨가 물었어요. 기존 군사 동맹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간 겁니다. 경제, 기술, 안보를 모두 아우르는 최고 등급 동맹이에요. 미국이 이 등급을 준 나라는 영국, 호주 정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무겁게 말했어요. 그리고 일본은 빠졌어요. 기자회견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한미 협력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기술 파트너입니다. 국무장관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기술 파트너라니요. 그건 원래 우리 자리였잖아요. 다나카 씨가 소리쳤어요.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니 정확하네요. 였다가 맞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지적했어요. 일본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도 안 돼요. 한국은 60% 넘습니다. 미국이 AI 칩을 만들려면 한국산 메모리가 필수예요. 엔비디아, AMD, 인텔 모두 한국 반도체 없이는 못 움직입니다. 저는 미국의 전략을 분석했어요.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면 세 가지 라인이 필요해요. 첫째, 대만 해협. 둘째, 남중국해. 셋째, 동중국해와 황해.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일본은 대만 해협을 지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시시마 해협을 통제하면 중국 동해에 함대를 묶어둘 수 있어요. 황해에서는 중국 북해 함대를 직접 견제할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 자위대도 위대는 헌법상 교전권이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잘랐어요. 중국 함대가 센카쿠를 침범해도 경고만 할 뿐이죠. 반면 한국 해군은 어떻습니까? 독도 인근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해요.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하면 납포합니다. 행동하는 군대예요. 저는 한국의 군사력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핵잠수함입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도입 승인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십니까? 잠수함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해양 전략의 핵심입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핵잠수함은 무제한으로 잠항할 수 있어요. 중국 해군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추적하고 필요하면 차단할 수 있죠.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을 허용했다는 건 한국을 서태평양의 핵심 억제력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잠수함이 있는데요? 일본 잠수함은 재래식이에요. 2주에 한 번은 부상해서 배터리를 충전해야 해요. 그 순간 중국한테 다 들킵니다. 저는 미국의 계산을 설명했어요. 미국이 보는 일본의 가치는 이겁니다. 주일 미군 기지를 제공한다. 후방 지원을 해준다. 그게 전부예요. 전방에서 중국과 맞서 싸울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럼 우리는 조연이 됐다는 건가요? 주연에서 조연으로 강등됐죠. 저는 인정했어요. 위급한 순간에 미국이 전화를 걸 곳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도쿄였죠. 이제는 서울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고 가정해보세요. 미국은 누구와 먼저 상의할까요? 당연히 우리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동맹이니까요. 틀렸습니다. 한국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해군이 중국 북해 함대를 묶어둘 수 있거든요. 일본은 미군 기지를 제공하지만 직접 싸우진 않아요. 헌법이 막으니까요. 미국 입장에서 누가 더 소중하겠습니까? 다나카 씨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저는 더 가혹한 현실을 말했습니다. 심지어 경제 안보에서도 한국이 중심이에요. 미국이 추진하는 치포 동맹 아시죠? 미국, 일본, 한국, 대만의 반도체 협력체. 그런데 이 중에서 누가 핵심입니까? 당연히 우리와 대만 아닙니까? 기술이 있으니까 한국입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대만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커요. 언제 중국이 침공할지 몰라요. 일본은 기술이 낙후됐고요. 결국 미국이 믿을 곳은 한국뿐이에요. 삼성과 SK 없이는 이 혁명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미국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애플이 한국의 연구개발 센터를 확대하고 있어요. 구글도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국을 아시아의 허브로 지정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완전히 밀려난 건가요? 밀려난 게 아니라 역할이 바뀐 겁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일본은 여전히 중요해요. 하지만 1순위가 아니라 2순위가 된 거죠.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 된 겁니다. 미국의 긴급 연락망에서 한국이 먼저고 일본은 그 다음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펜타곤의 훈련 계획을 보여줬어요. 최근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보세요. 사상 최대 규모였어요. 참가 병력 50만, 전략자산 총동원. 반면 미일 훈련은 규모가 축소됐어요. 축소라니요. 네, 미국이 한국 쪽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기로 했거든요. 저는 무거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본은 이제 미국의 최우선 파트너가 아닙니다.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더 비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일본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쓸 수 없는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센카쿠 제도 인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일본 해상보안청의 기록 영상을 재생했어요. 중국 해경선 4척이 센카쿠 영해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모두 기관포로 무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장 해경선이 우리 영해를 침범했습니다. 다나카 씨가 분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보세요.
저는 영상을 계속 재생했어요. 일본 순시선이 무선으로 경고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곳은 일본 영해입니다. 즉시 퇴거하십시오. 중국 해경선은 무시하고 계속 진행했어요. 일본 순시선은 그저 뒤따라가며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다나카 씨가 물었어요. 네, 그게 전부입니다. 6시간 동안 경고만 하다가 중국 배들이 스스로 나가자 끝났어요. 저는 영상을 멈추고 설명했어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요? 일본 해상보안청은 무기 사용에 엄격한 제한이 있거든요. 상대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대응할 수 없어요. 그럼 자위대를 출동시키면 되잖아요. 그게 더 어렵습니다. 저는 일본의 법적 한계를 설명했어요. 자위대를 출동시키려면 방위 출동 명령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리려면 국회 승인이 필요하죠. 그 절차가 최소 며칠 걸려요. 중국 배는 6시간 있다가 갔는데 국회 소집하는 데만 이틀 걸립니다. 그럼 긴급 상황에는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그게 일본의 현실이에요. 저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설령 자위대가 출동한다 해도 뭘 할 수 있을까요? 경고 사격, 평화헌법상 그것조차 논란이에요. 실제 교전 불가능합니다. 자위대는 자위권만 있지 교전권은 없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침략당해도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헌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지적했어요. 1947년 제정된 평화헌법 9조.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이게 일본을 묶고 있는 사슬입니다. 하지만 자위대가 있지 않습니까? 자위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헌법상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어요. 자위대는 어디까지나 자위를 위한 조직일 뿐이죠. 누가 먼저 때려야 맞받아칠 수 있어요. 선제 대응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한국과 비교했어요. 한국을 보세요. 독도 인근에 정체불명 선박이 접근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경이 차단하고 필요하면 해군이 출동해요. 경고 무시하면 실탄 사격도 해요. 실제로 중국 어선 불법 조업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요. 헌법이 막고 있으니까요. 저는 정치권의 혼란을 설명했어요. 센카쿠 침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긴급 국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여야가 책임만 떠넘겼습니다. 저는 국회 회의록을 읽어줬어요. 야당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책임져라. 여당 헌법상 한계가 있다.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야당 헌법 개정은 평화를 위협한다. 여당 그럼 중국이 침략해도 가만히 있자는 겁니까? 야당 외교로 해결해야지. 무력은 안 된다. 결론은요? 다나카 씨가 물었어요. 아무 결론도 안 났어요. 서로 싸우다가 끝났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일본의 현실입니다. 힘은 있지만 쓸 수 없어요. 법이 맞고 정치가 맞고 여론이 막아요. 저는 더 치명적인 사실을 말했어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미국이 이번에 침묵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침묵했다고요? 센카쿠는 보조약 적용 대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미국은 센카쿠를 일본 시정권 하에 있는 지역으로 인정해왔어요. 그래서 중국이 침범하면 미국이 항의했죠. 그런데 이번엔 한마디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독도 표기 변경 이후 미국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석했어요. 미국은 더 이상 일본의 모든 주장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센카쿠가 일본 땅인지 중국 땅인지 미국은 중립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완전히 혼자가 된 건가요? 네, 중국과 맞서는 일본. 하지만 미국의 지원은 불확실. 이게 지금 일본의 처지예요. 저는 대비되는 상황을 보여줬어요. 같은 시각 한국 해군은 독도 인근에서 대규모 훈련을 했어요. 이지스함, 잠수함, 무기까지 동원했죠. 그리고 미국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정당한 훈련이라고 지지 성명을 냈어요. 영어로 말했습니다. 다나카 씨는 고개를 떨궜어요. 일본은 센카쿠에서 밀리고 한국은 독도를 지키는군요. 그게 현실입니다. 한국은 행동하고 일본은 말만 해요. 세계가 보기엔 누가 더 강해 보이겠습니까? 저는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일본은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움직일 수 없는 구조가 문제예요. 그리고 이 구조를 바꾸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한데 그건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 사이 한국은 더 강해지고 일본은 더 약해 보일 거예요. 저는 다음 내용을 예고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은 풀세트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풀세트 국가라는 말을 아십니까? 저는 다나카 씨에게 물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조업, 국방, 문화, 기술, 외교 이 5분야에서 모두 세계 수준에 도달한 나라를 말합니다. 현재 이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는 미국, 중국, 그리고 저는 잠시 멈췄어요. 한국입니다. 한국이요.
일본이 아니고요? 다나카 씨가 반발했어요. 일본은 아닙니다. 하나씩 보죠. 저는 첫 번째 항목을 펼쳤어요. 제조업부터 보겠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했어요. 특히 HBM, 고대역 폭 메모리는 사실상 독점이죠. 엔비디아 AI 칩이 한국 메모리 없이는 못 움직입니다. 우리도 반도체가 시장 점유율 10%도 안 됩니다. 저는 냉정하게 잘랐어요. 배터리,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회사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0%를 차지해요. 테슬라, BMW, 폴크스바겐 모두 한국 배터리를 씁니다. 저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어요. 조선.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의 45%를 차지해요. 특히 LNG 운반선은 90% 점유율이죠. 일본은 20%로 밀렸어요. 하지만 우리 기술력이 과거형입니다. 현재는 한국이 앞섭니다. 저는 자동차 산업을 설명했어요. 자동차. 현대차와 기아가 세계 3위 그룹이에요.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 맹추격하고 있죠. 아이오닉 5, EV6. 유럽과 미국에서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어요. 다나카 씨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제조업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군사력은 우리가 압도적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군사력을 봅시다. 일본 자위대 병력 25만, 한국군 50만. 인원부터 2배 차이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실전 경험입니다. 저는 한국군의 특징을 설명했어요. 한국은 휴전 상태예요. 북한과 대치 중이죠. 그래서 한국군은 항상 전시태세예요. 반면 일본은 70년간 전쟁 없이 평화만 누렸죠. 그게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군대 입장에서는 약점입니다. 실전 경험이 없으니까요. 저는 무기 수출 통계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한국 무기가 세계에서 팔리는 겁니다. K2 전차 폴란드 수출 180대, K9 자주포 노르웨이 수출 54문, FA50 전투기 30개국과 계약. 일본 무기 수출 실적은 다나카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거의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실전 검증이 안 됐으니까요. 누가 실전에서 안 써본 무기를 사겠어요? 저는 다음 분야로 넘어갔어요. 문화를 봅시다. D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기생충.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어요. 한류 경제 규모가 연간 13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우리도 애니메이션, 게임이 과거의 영광입니다. 저는 현실을 지적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은 여전히 인기 있어요. 하지만 성장은 멈췄죠. 반면 한국 콘텐츠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넷플릭스 전 세계 시청 1위가 한국 드라마예요. 저는 구체적 사례를 들었어요. 파리에 가면 한국 화장품 가게가 있고, 뉴욕에서는 K-팝 콘서트가 매진되고, 베를린에서는 한국 치킨집이 줄을 서요. 이게 문화 강국의 증거 아닙니까? 하지만 일본 문화도 정체됐어요. 저는 냉정하게 평가했어요. 일본 문화는 2000년대에 정점을 찍고 멈췄어요. 새로운 게 없어요. 반면 한국은 계속 진화하고 있죠. 저는 기술 분야로 넘어갔어요. 기술을 봅시다. 이 데이터 센터, 한국이 아시아 허브로 떠오르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모두 한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우리가 기술 선진국인데 전력 인프라 때문입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이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력을 먹어요. 안정적이고 값싼 전력이 필요하죠. 한국은 그걸 제공할 수 있어요. 일본은 전력비가 비싸고 공급도 불안정합니다. 저는 5G, 6G 기술을 언급했어요. 통신 기술.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어요. 지금은 6G 개발을 주도하고 있죠. 삼성전자의 6G 특허가 세계 1위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마지막 분야로 넘어갔어요. 외교를 봅시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한국의 균형 외교, 미국과는 안보 동맹, 중국과는 경제 협력, 유럽과는 기술 파트너십, 중동과는 에너지 협력. 모든 방향으로 문을 열어뒀어요. 그런 줄타기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지만 효율적입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미국 일변도죠. 중국과는 적대, 러시아와도 멀어졌어요. 선택지가 없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많아요. 그게 외교력입니다. 저는 최근 사례를 들었어요. 이 정상회의에서 한국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미국과 중국이 대립할 때 중간에서 조율한 겁니다. 일본 총리는 구석에서 지켜만 봤어요. 저는 종합평가를 내렸습니다. 제조, 군사, 문화, 기술, 외교 5분야 모두에서 한국이 세계 수준에 도달했어요. 이게 풀세트 국가입니다.
일본은 일부 분야는 강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밀렸어요. 다나카 씨는 고개를 떨궜어요. 정말 우리가 모든 면에서 뒤처진 겁니까? 뒤처진 게 아니라 역전당한 겁니다. 저는 역사적 관점을 제시했어요. 150년 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앞섰죠. 한국을 식민 지배했고 전후에도 경제 격차가 컸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1997년입니다. 저는 결정적 전환점을 말했어요. IMF 외환위기.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월이 아닙니다. 150년 만의 역사적 역전입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저는 역사 연표를 펼쳤어요. 그때부터 일본이 아시아의 패권국이 됐습니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부국 강병을 이루고 주변국을 지배했죠. 특히 한국은. 저는 말을 잠시 멈췄어요. 이 부분은 일본인으로서 인정하기 가장 어려운 역사였거든요. 1910년 한일병합. 우리가 한국을 식민 지배했습니다. 35년간 말이죠. 다나카 씨는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 35년 동안 한국인들은 일본을 증오했어요. 당연하죠. 나라를 빼앗겼으니까요. 그리고 1945년 해방 후에도 한국은 가난했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됐고 남북으로 분단됐죠. 저는 1960년대 사진을 보여줬어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100달러였어요. 일본은 1000달러였습니다. 10배의 차이였죠. 그때는 우리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다나카 씨가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계속 앞서 나갔어요. 저는 연표를 넘겼습니다. 1970년대 일본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됐어요. 자동차, 전자제품이 세계를 석권했죠. 소니, 파나소닉, 도요타, 혼다. 일본 브랜드가 세계 최고였어요. 그때가 좋았죠. 그리고 1980년대는 절정이었어요. 일본이 미국을 추월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죠. 뉴욕 록펠러 센터를 사고 할리우드 영화사를 인수하고 일본 자본이 전 세계를 샀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그 오만이 일본을 망쳤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저는 일본 경제 붕괴의 시작점을 말했어요. 미국의 압박으로 엔화 가치를 2배로 올렸죠. 그 결과 수출 경쟁력이 급락했고 부동산 버블이 터졌어요. 1990년대부터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국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그 사이 한국은 어땠을까요? 1970년대부터 한강의 기적을 이뤘어요. 현대, 삼성, LG, SK, 재벌 기업들이 성장했죠. 그리고 1988년 올림픽으로 세계에 한국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섰잖아요. 1997년까지는요. 저는 결정적인 해를 말했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 한국 경제가 붕괴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바닥났고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죠. 그때 우리 일본인들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당시 일본 언론 헤드라인을 보여줬어요. 한국 경제 붕괴, 한국이 망한다, 이제 한국은 끝났다. 이런 제목들이 넘쳐났어요. 그리고 일본 은행들이 한국에서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위험한 곳에서 돈을 빼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본 은행들이 자금을 회수하면서 한국의 위기를 더 앞서요. 우리가 한국을 죽이려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이제 끝났다. 다시는 일본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저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국은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한국의 부활 과정을 설명했어요. IMF 구제금융을 받은 후 한국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했어요. 기업을 정리하고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했죠. 그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3년 만에 IMF 빚을 전부 갚았어요. 저는 놀라운 사실을 말했어요. 원래 5년 걸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3년 만에 조기 상환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까지 했어요. 그 단합력이 무서웠죠. 그 후는요. 괴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성장을 보여줬어요. 삼성전자가 손이를 제쳤어요. 현대차가 일본차 시장을 잠식했죠. LG가 디스플레이 시장을 장악했고 SK가 반도체 강자가 됐습니다. 저는 문화 분야를 언급했어요. 그리고 2010년대 한류가 터졌어요. K-팝, K-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었죠. 우리 일본 젊은이들조차 BTS에 열광하고 있어요. 일본 문화는 왜 정체됐을까요? 다나카 씨가 물었어요.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냉정하게 평가했어요.
일본은 과거의 성공에 취해서 변화를 거부했어요. 우리가 최고다. 일본식이 최고다. 바꿀 필요 없다. 이런 생각에 갇혀 있었죠. 한국은 달랐다는 건가요? 한국은 절박했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를 겪었으니까요.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변화를 받아들였죠. 저는 결정적인 차이를 지적했어요. 일본은 완벽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느렸죠. 한국은 속도를 택했어요. 빨리빨리 문화.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게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50년 만에 역전된 건가요? 네, 메이지 유신 이후 처음으로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어요. 저는 무거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1868년부터 2025년까지 157년간 일본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경제, 기술, 문화, 외교. 모든 면에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군요. 다나카 씨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아이러니가 아니라 인과응보입니다. 저는 말했어요. 일본이 오만했고 한국은 겸손했어요. 일본은 멈췄고 한국은 달렸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집착했고 한국은 미래를 봤어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나카 씨,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나카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교수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끝난 겁니까? 일본은 정말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건가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나카 씨, 저도 일본인입니다.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일본을 사랑하죠. 그런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어요. 30년간 미일 관계를 연구하면서 저는 늘 일본이 최고라고 믿었어요. 우리가 기술도 앞서고 경제도 강하고 문화도 우수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착각이라니요. 네,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영광을 현재의 힘이라고 착각했어요.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다나카 씨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제 마음이 찢어졌어요. 조국을 비난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해야 일본이 깨어날 수 있으니까요. 교수님은 일본을 포기하신 건가요? 포기한 게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살리려는 겁니다. 계속 거짓말하면서 우리는 괜찮다. 일본은 강하다고 위로하는 게 진짜 일본을 죽이는 거예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다나카 씨는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스튜디오의 모든 스프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럼 다나카 씨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로 희망이 없는 건가요? 희망은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첫째,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펼치며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를 추월했다는 걸 인정하세요. 미국이 우리를 버렸다는 걸 인정하세요. 우리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세요. 자존심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면 영원히 못 일어납니다. 인정하고 나서는요. 둘째, 배워야 합니다. 저는 두 번째 손가락을 펼쳤어요. 한국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연구하세요. IMF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왜 기업들이 성장했는지, 문화가 왜 강해졌는지 배우세요. 자존심 버리고 배우는 게 살 길입니다. 그리고요, 셋째, 변화해야 합니다. 저는 세 번째 손가락을 펼쳤어요. 과거 방식을 버리세요. 완벽주의를 버리고 속도를 택하세요. 연공서열을 버리고 능력주의를 택하세요. 규제를 풀고 혁신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매우 어렵죠. 기득권이 저항할 거고, 보수층이 반발할 거고,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할 겁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일본은 정말로 끝나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분노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어요. 미국을 원망하고 한국을 질투하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꿔야 해요. 다나카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분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하지만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틀렸습니다. 순간 스튜디오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어요. 일본 최대 방송사의 간판 앵커가 생방송에서 일본이 틀렸다고 인정한 겁니다. 저는 다나카 씨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저는 오늘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아니, 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다시 일어서려면 배워야 합니다.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 불이 꺼졌습니다. 스태프들은 조용히 정리를 시작했어요. 다나카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방송, 큰일 난 거 아닐까요? 큰일 날 겁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정부에서 문책할 거고 보수층은 저를 매국노라고 비난할 겁니다. 방송국도 압박받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일본이 계속 꿈속에서 살면 정말로 끝나요. 누군가는 깨워야 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다음 날 아침, 일본 인터넷은 난리가 났어요. 방송 영상이 삭제됐지만 이미 수백만 명이 다운받아서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찬반 양론이 격렬했어요. 나카무라는 매국노다. 아니다. 그가 진실을 말했다. 일본을 모욕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저는 그 모든 반응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일본인들이 생각하기 시작했구나.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첫걸음을 떼어야 해요. 그게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한 달 후 작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일본 기업 몇 곳이 한국 기업과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대학생들은 한국어 수업에 몰렸고 정부는 조용히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됐어요. 저는 창밖의 도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이 다시 일어서려면 배워야 합니다. 한국이 그랬듯이 인정하고 분석하고 배우고 따라잡고 결국 추월하는 것. 그게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을 바라봤어요. 당신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겸손하게 배우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 일본의 선택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전문가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독도 표기 하나가 바꾼 동아시아 판도, 미국의 선택, 일본의 몰락, 그리고 한국의 부상, 이 모든 것이 단 며칠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역사는 때로 한순간에 뒤바뀝니다. 157년간 일본이 앞섰지만 이제 그 판도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의미 있게 느껴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진정한 강국이 됐다는 사실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